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보면 이제 미증시가 폭락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시황을 이제 짚어드리고 할 때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좀 하락 조정의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진짜 테슬라가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어요. 자,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랑 테슬라는 누가 봐도 버블이에요. 버블인데 요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고점을 뚫어내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매물들이 몰려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자리만 가면은 80, 90%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시장 유동성이 만약에 요것도 잡아먹고 또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얘는 확실히 좀 쉬어가려는 포지션들을 미국 증시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보니까 어저께 장막판에 좀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오늘 만약 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저번에 이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국이랑 미중 무역 분쟁을 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쌈박질을 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쌩까고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머징 쪽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미증시에서 만들어졌죠. 이머징 시장은 굉장히 소외되고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증시는 좀 많이 소외됐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글로벌리 제일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밸류 체크를 해보면 한국 증시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냉정하게 딱 보면 저도 이제 한국 시장은 뭐 15%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에서 이제 자산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버블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버블이라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계속 스탠스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 한 마이너스 3%는 빠지겠네? 하고 오전에 던져버린 분들 또 저번에 이제 폭락이 나올 때 5월달에도 한 7% 폭락 나왔었죠. 코스피가 한 4% 폭락 나오고 그때 던져버린 분들은 어때요? 단기적으로 계속 소외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장에 버블이 있으면 버블만큼만 이제 현금을 가져가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그 기준이라는 거를 같이 둬야 이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이 이렇게 일어나든 저렇게 일어나든 하방으로 일어나든 상방으로 일어나든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주가는 많이 빠지면 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계속 올라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버블이 쌓이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으면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뭐 가치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치에 대한 변동도 있지만 주가 변동성은 가치에 대한 변동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엇박자를 타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고요. 시장이 흔들리고 뭐하고 하는 거에 크게 막 부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뭐 지수가 20% 빠지고 30% 빠지면 어때요? 내 계좌가 이렇게 만약에 20% 30% 빠지면 내 계좌가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30% 마이너스 50%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왜냐면 시장이 이 정도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다는 건 거의 이제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20%도 뭐 한 5% 10% 빠졌다가 반등 들어오고 5% 10% 빠졌다가 반등 들어오고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계좌는 사실 지수 하락보다 약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 번에 이게 빠지게 되면 하락 변동성이 아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락 변동성이라는 거는 가치에 맞춰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더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지.
못 사게 되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주식 투자, 주식 시장, 이제 경제는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계속 만들어 온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투자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황 같은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이야기는 해주지만, 이슈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짚어는 드릴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길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그것보다는 관리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2020년 9월 9일 자,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유니스는 44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풍력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은, 자, 차가울 때 사고, 뜨거울 때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차가울 때는 투심이 얼어있을 때,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을 때, 자, 얼어있을 때, 이때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얼어있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저렴하겠죠. 자, 세일 기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뭐 백화점에서 밑에다가 무슨 뭐 좌판 깔아놓고 세일한다 그러면 벌떼같이 날라들어갖고 모가지 잡고 싸우고 하면서 내가 더 사보겠다고. 왜 주식은 그럴 때 도망가냐고. 주식도 똑같단 말이에요. 싸게 팔 때 사두면 결국은 제가치 오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거고, 뭐 싸졌는데, 자산이 많이 싸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싼 거가 보이면 내 거 조금 팔아갖고 그거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포지션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빠져서 내 계좌가 빠져있다고 그게 위험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내가 주식 비중을 100% 갖고 있어도 기회입니다. 회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 폭락 때 주식 비중 다 100%였죠. 왜? 주식 비중 100% 싸게 계속 냈으니까요. 싸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는 지금 돌아가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 생각을 해봐도, 자, 코로나 이슈가 예측 불가능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었으니까. 자, 가치의 변화가 조금 있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결국은 그때도 그때를 놓고 보면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보수적으로 갖고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폭락을 다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우리는 주식 비중을 다 갖고 있었어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아냈잖아요.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보면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뜨거울 때는 어때요? 버블이 끼겠죠. 자산을 비싸게 팔아요. 세일할 때는 1,000원짜리를 막 500원에 팔아요. 300원에 팔아. 근데 이제 버블이 꼈을 때는 1,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요. 5,000원에 사고 1만원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500원에서 자, 5,000원 가면 10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이 오고 하면 10배짜리 종목도 쏟아집니다. 바닥 구간에서 10배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쏟아져요. 지금 보면 엄청나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닥 구간부터 보면 10배씩 올라온 것들이 뭐 셀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니슨이라는 기업을 이제 오늘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섹터도 어때요? 지금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슬금슬금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돼요. 지금 이쪽은 밸류가 잡혀있는 종목들도 보면, 자, 1년 이상의 이익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해놨어요. 주가는 보통 이제 평균 통계적으로 잡아보면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이 이상 걸 미리 땡겨놓으면 이건 다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2년 후에는 또 올라갈 건데, 그래서 1년 이상 거 땡겨놔서 올라갔다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2년치를 반영하러 가야 되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거를 또 이제 반영하러 가야 되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겠죠.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풍력 섹터는, 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 풍력 섹터에서 핵심은, 자, 투자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발전 단가예요. 기존에는, 자,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마찬가지. 태양광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뭐 보여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지금 보면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싸게 막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자력보다 30%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이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쪽을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30% 싸졌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뭐 그린 뉴딜 테마가 붙어서 뭐 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30%가 저렴하다? 그러면 이 시장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커져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나라들 다 이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원자력의 30% 정도가 원자력보다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유럽의 기준이에요. 유럽이 전 세계에서 풍력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국가별로 조금씩 효율이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원자력보다 싸게만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무조건 원자력을 늘려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기 수요도 전기차라든가 등등등을 생각해보면 전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업사이드가 우리가 10년, 20년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배에서 10배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업사이드가. 그러면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바닥에서 10배 올라왔는데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자 변동성이라는 게 어떤 리스크가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자 팔고 싶어하는 욕심이 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샀는데 1000만원이 됐어. 그러면 일단 900만원을 내 손에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또 흔들리고 무언가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스탠스가 뭔가 투심이 안 좋게 잡히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폭락이 나와서 좋은 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사버리면 그럴 때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발주들은 일부 좀 담아볼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손이 나가는 구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안 빠져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개월만 만약에 박스권을 진행이 되면 자 지금 1년 이상 거를 만약에 밸류를 지금 땡겨놨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2년 차 거, 내 후년 거를 반영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 숫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포지션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기준 잡고 있는 바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이제 담아갈 수 있는 포지션을 보는데 만약에 조정이 돌아서 좀 많이 빠져주고 하게 되면 자 이건 굉장히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찬스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 찬스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유상증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 시장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캐파를 증설하고, 캐파가 뭐예요? 공장을 이제 증설해서 부품업체들은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 민간에서 유치를 하면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보통 유상증자 발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들도 지분을 좀 팔아놨다가 유상증자 이제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 주가가 내려오고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만원인데 1만원에 매도를 해. 매도를 좀 해놔. 예를 들어 블록들이니 뭐니 해갖고 해온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유증을 하면 할인가를 적용하잖아요. 뭐 10% 할인이든 30% 할인이든 이렇게 할인가를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주식을 파니 어쩌니 하면서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대주주는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게 뭐냐면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블록들로 20%를 팔아. 뭐 30%를 팔아가지고 자 유증에 요거를 또다시 다 태우면 어때요? 지분은 똑같이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뭐가 뭐 노이즈윤이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산업이 미래의 성장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잡혀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찬스가 나올까를 이제 보니까 CS-윈드 회장이 이제 인터뷰하고 CEO가 이제 인터뷰하고 지금 주도주는 CS-윈드라고 봐야 됩니다. 풍력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가장 좋고 글로벌 1위 업체가 지금 CS-윈드예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은
주가 상승력은 이제 대장주들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덩어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로 작용을 해가지고 야 CS 윈드가 유상증자하면 얘네도 하는 거 아니야? 얘네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센티들이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자, 유상증자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증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요 유증 매물들이 이제 소화되고 뭐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뭐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좋은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이런 업황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상증자를 무조건 안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 시총이 1000억인데 주가가 올라서 이게 5000억이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2000억이 필요해. 공장을 뭐 늘리고 뭐하고 하는데 자, 1000억에 예를 들어 유상증자에서 200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2배를 해야 되죠. 자, 근데 5000억에 2000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충 2분의 1, 3분의 1 정도만 유증을 하면 자, 요 정도 자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라든가 이런 자금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캐파를 늘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하게 되면 자,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오래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증은 단기적으로 할인가를 준단 말이에요. 유상증자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주가가 1만원이면 뭐 8,000원에 유증을 한다든가 뭐 7,000원에 유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급락해갖고 7,000원, 8,000원 밑으로 빠져요. 6,000원이고 5,000원이고 빠진다고. 그러면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무조건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업에 긍정적인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유상증자 규모를 작게 잡아서 진행을 해서 기업이 그 자본을 융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라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가진 주식이 주가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주식이 주가가 빠져. 그럼 유상증자 참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있다. 그럼 조금 챙겨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은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풍력 쪽만이 아니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쪽도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보다 못해도 뭐 한 3, 4배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참 아직 없죠. 이제 그 유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센티가 이제 막 붙고 뭐하고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센티가 안 좋아져서 투매가 또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찬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두 번째 찬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지금 바이든 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센티가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이제 신에너지,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고 바이든이 공약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까지 펴왔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면 또 이제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요것도 또 이제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미국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석유고 뭐고 밀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4년 지난 다음에 까보니까 어때요? 석유 산업 여기는 다 죽쓰고 있고, 미국도 풍력 산업이고 태양광 산업이고 그쪽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산업의 흐름은 대통령, 일개 대통령 따위가 바꾸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돈이 된다. 자, 그동안에는 풍력이라는 게 돈이 안 됐어요. 발전 단가가 높아서 돈이 안 됐어. 근데 이제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죽어라고 갖다 이제 들이댄단 말이에요. 돈이 된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든다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이 시장은 정부가 밀든 말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없이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이라든가 얘네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죽쓰고 있는 거 보니까 보조금 없이 힘든 거죠. 치킨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섹터 다음 타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있고, 그냥 단순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고, 풍력 쪽은 진짜로 숫자가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태양광 쪽은 진짜 숫자가 보여질지는 까봐야 알겠어. 지금은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단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왔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은 2021년이 넘어가는 구간들이 오면, 요건 이제 정부 지원이 없어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 구간에 이제 도달한다, 기술이. 라고 이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지금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부각되고 뭐고 하면, 태양광도 풍력이랑 똑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죠.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겠죠. 기술이 올라가고,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줄겠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거 어때요? 당연히 이제 또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풍력 쪽은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은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할 텐데,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기술적으로 뭐 차트가 어떻고, 보조지표 뭐를 대입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찾으면 저렇고 이렇게 되고 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가치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 변동성이라는 게.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가치 판단만 딱 해보면 차트고 뭐가 다 필요가 없구나. 결국은 이 숫자를 따라가는 게 주식 가격인데, 그 숫자를 따라가는 그 변동성 그림을 그려놓은 걸 가지고 수행 지표를 잡고 보고 이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보긴 봐요. 편하게 보려고. 근데 그걸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기준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유니슨 441%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자, 2019년도 4월 30일날 사셨네요. 자, 매수가가 1325원. 자, 60만원 사셨고, 2000년도 9월 8일 한 1년 5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 보유하셨네요. 그리고 7,200원에 이제 절반 매도를 하셨어요. 가입 후 34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풍력 테마가 붙어서 날아가길래 100%에 안 팔고 느긋하게 들고 있어 봤습니다. 자, 1차 절반 매도를 4% 넘긴 적은 처음이네요. 매수 당시는 풍력 이슈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월봉 그래프를 보니 10년마다 큰 수익을 주는 사이클인 것 같아 버리는 개념으로 사뒀다가 멘토님 추천주로 올라와서 맘 편하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하기 전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자, 제가 추천한다 그래서 맘 편하게 보유하면 안 돼요. 제가 추천하는 기업들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을 주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처리하고도 수익이 남아서 수익이 계속 쌓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가지 기회 요인이 보이면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건 사야지, 요건 말아야지, 요런 판단들은 회원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아무리 실패를 하고 많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유니스는 제가 회원방송에서인가 뭐 아무튼 코멘트를 드릴 때, 채팅으로인가 코멘트를 드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그냥 사서 묻어놓으면 망할 수도 있는데 리턴이 잡히면 그냥 10배씩 그냥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공식 추천이 안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기업 내용이 썩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살펴볼게요. 자, 웅진에너지가 그 턴어라운드를 잡으려다가 웅진에너지가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웅진에너지가 그렇게 됐던 이유들을 보면 이게 이제 3자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3자 배정에 지금 핫한 데가 어디, 핫한 하나솔루션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3자 배정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그것도 규모도 엄청 컸거든요.
야, 이 가격에 이만큼 얘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야, 이거는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막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솔루션은 손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유입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안 되니까 재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웅진이라는 그룹 자체가 코웨이 팔아먹고 뭐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회사가 개판이 나 있죠. 돈이 없다 보니까 사망하신 거예요. 이게 인고신가 뭔가 하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었어요. 글로벌 거의 1위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근데 돈이 없어서 이런 기업이 이제 사망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항공 섹터나 똑같은 그림이었다 보면 돼요. 자, 유니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식으로 됐다가 지금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기회가 운이 좋게 이제 기사회생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우봉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동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월봉 그래프를 보니까 10년마다 큰 수익을 주는 사이클인 것 같아서 버리는 개념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용을 보고 속을 봐야 되는데, 그림을 보고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기업들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자, 재무제표에 적자가 심한 기업으로 보여져서 사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샀고, 결국 지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봉이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우봉이님 포지션이, 자, 매수 자리가 요 정도 되고요. 코로나 폭락반대가 연결하고 보면 한 56%까지 빠졌었네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렸던 시점이 요쯤인 것 같아요. 11월달부터 1월달, 그리고 4월, 5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 종목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이 안 나갔던 이유는 고민을 저도 하다가, 이거 숫자 보여주면 사야지,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튀어버린 경우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의봉이님 분할 매도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고, 지금 풍력 테마 1차 파동이 거의 대장주급 되는데, 제가 이 종목 말고, 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 이야기를 해드렸죠. 삼강 M&T. 자, 이 기업도 물론, 자, 풍력 관련된 이슈는 몰랐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길래 기자재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수조가 잡히면서 턴어라운드가 크게 진행이 된 거였어요. 아무튼간 숫자 보고 편입했던 삼강 M&T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파동을 만들어졌죠. 유니슨하고. 자, 유니슨 같은 경우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이제 리턴에 성공한 경우인데, 아직도 숫자를 보면 거의 망해 있어요. 아직도 숫자를 보면 망했는데 왜 리턴에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책 사업장과 뭔가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이게 그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요만큼 튄 거거든요. 2,000원에서 지금 한 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뻗은 게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뻗은 거예요. 국책 사업장과 뭔가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터빈인가? 이거를 제가 이제 그날도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한다다가 공부를 좀 덜 해서 아마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력에 들어가는 뭐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이게 엔진이라 그래. 아무튼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슨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한 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두 개에다가, 이제 놓아주겠다는 거죠. 다른 기업보다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서해 앞바다에다가, 자, 풍력 바람개비 뭐 500개 할 건데, 500개 이렇게 할 건데, 그거 니네 얼마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우선권을 뭐 이런 걸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규모를 굉장히 크게 키울 걸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는 매출이 빠르면은 이제 뭐 내년, 이제 좀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서 이제 뭐 내후년쯤부터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결정이 됐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숫자가 아예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 테마 흐름이 한번 꺼질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막 마이너스 50%, 70%, 9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줄란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빠져주면 완전 땡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빠지면 제가 이제 합리적인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해서 어디부터 우리는 이걸 담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런 포지션으로 어디서 살까를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투자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망할지는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골고루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 소득을 한번 좀 보면, 이제 2015년도에 뭐 이렇게 좀 하다가 2016년도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막 700% 넘어가고, 무슨 뭐, 그쵸? 자본 잠식, 막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야, 돈을 좀 해갖고, 2017년도에 살아나는가 했더니,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이거 하면서 2018, 19년도에 조져버려요. 자, 2020년도에도 자,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해보나 해갖고 턴어라운드 해보나 했더니 코로나로 또 죽여버려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재수가 없는데, 자, 이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잘 버텨서 유상증자도 성공하고 뭐하고 해서 잘 버텨서 웅진에너지처럼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제 기회를 만난 거죠. 이 기업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숫자나 이런 것들보다 또 유상증자를 또 큰 규모로 할 수도 있어요. 유니스냐 기업은. 지금 보면 부채 비중이 좀 높고, 지금도 한 200% 정도 되니까, 이 부채 비중도 줄이고, 뭔가 신사업, 뭐 캐파 증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니슨의 이제 기업 스토리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때 OCI가 한 100배 갔을 거예요. 이제 OCI가 100배인가 150배인가 가고, 유니슨이라는 기업도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들도 뭐 20배, 30배씩 막 이렇게 갔죠. 이때가 이제 인프라 버블이 있었고, 건설, 뭐 철강, 뭐 금융,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로 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전부 지금 풍력이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바람개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람개비. 덩치 큰 바람개비 만드는 것만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인프라법을 꼈을 때처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풍력 단지를 조성하면 누가 낄까요? 단지를 조성하면. 자, 건설회사들 끼겠죠. 그리고, 요쪽에 이제 투자금 모으고 뭐하고 해야 되면, 지금 뭐 그린 뉴딜 펀드니 어쩌니 뭐하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모으고 뭐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융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요쪽에다 이제 원자재를 들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자, 철강, 금속 및 광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인프라 버블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 기업들하고 금융 기업들하고 어때요? 모습이 한 10년, 12년 동안 바닥 박박 기다가 대가리 이렇게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풍력이라는 거 단지 설정하고 뭐가 하는데 바람개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냐고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오롱 글로벌이 막 급등하고 막 이슈 붙여서 급등하고, 또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게 보면, 자, 그쪽에 사업 진출하고, 자, 철강 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을 잡아보려고, 슬슬 발동 거는 부분들이 보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이쪽 산업이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때요? 우리가 2차 전지 생각해보자고요. 야, 2차 전지가 커질 것 같으니까 기존에는 배터리 기업들을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자, 디스플레이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이제 꼽사리 끼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시켜서, 야, 이쪽 산업이 진짜 열리게 되면 어디가 수혜가 되고, 그쪽 중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슈가 붙어갖고 주가 이렇게 많이 튄 것들만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기꾼이지.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추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고 뭐하고 하면, 자, 회원분들한테 이제 또 많이 언급을 드리겠죠. 자, 망해가다 살아나면 많이 간다. 이거 이제 리턴이 큰 거예요. 위험을 살 필요가 있을까? 자, 유니슨이라는 기업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그래요. 가끔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지 않더라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IMF 때인가 이때 망했다가 이제 살아난 거고요. 기아차도 2008년도인가 뭐 망했다가 기아차도 IMF 때인가 망했다가 현대차에서 인수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제 진짜 망하느냐 망하지 않고 살아나느냐,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살아났는데 업황이 잡히고 산업이 다시 어떤 모멘텀들을 잡게 되면 다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이슈로 항공기업들, 뭐 면세점, 뭐 등등등 다 죽어가는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망한 기업들의 캐파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해를 해주면 좋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숫자를 딱 까보니까 2015년도에 딱 이러다 2016년도에 완전히 조져서 망할 뻔했어. 자본 잠식의 부채 비율. 자, 이 부채 비율 좀 낮추고 뭐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2016년도에 진행이 됐던 게 유상증자예요. 2015년도에 유상증자를 해서 문 닫을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가 붙어갖고 2017년도에 증시 흐름이 좋을 때, 자, 주가가 많이 튀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자, 요게 튀었을 때 또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를 했죠. 테마 좀 붙으니까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했죠. 자, 그게 그래서 또 숨을 쉬었어요. 자, 테마 좀 붙으니까 2017년도에 어때요? 자, 뭐 이슈 보고 테마 좀 붙으니까 한 번 더 유상증자 해가지고 2018년도에 망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여기 주가 많이 올라왔죠. 테마 붙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하면 그다음부터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때요? 이거는 재무, 부채 탕감하고 뭐 요런 거 하려고 유상증자 했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부채 탕감이 아니고 캐파 증설이라든가 요런 이슈로 유상증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자,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 빵 점프해서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상증자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 없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눠 팔면서 좀 이제 추이를 보면 되고요. 자, 1차 파동 마무리 국면인가? 저는 이제 대충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대충 1000% 2000% 파동이 이제 나오고 하면 첫 번째 파동은 보통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파동이 마무리되면 두 번째 파동에는 모습을 바꿔서 밸류 매력 있는 다른 종목들이,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조정이 지금부터 이제 3개월이든 2년이든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출발할 때는 유니슨하고 삼강MNT, CS 베어링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얘네들도 가요. 자, 2차전지도 보면 기존의 소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뭐 일진머티리얼즈, LNF 등등이 움직일 때 못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 대신에 장비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죠. 자, 그러면 뭐가 많이 올라올까요? 제가 아까 뭐 얘기했어요? 건설, 원자재, 철강 기업들. 얘네들이 2차 파동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붙이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할 때 요런 쪽에 자금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섹터 비중을 어느 정도 한 10% 20%라도 이제 종목 수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종목 수가 많다 그러면 이제 섹터 비중을 조금 높게 한 30%까지도 할당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10% 20% 정도는 일단 요번에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니슨이 이제 풍력 테마 1차 파동 대장주고, 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국책 사업 사안이 뭐니 이게 뭐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부터 실질적으로 지금은 썩어 있는데 매출이 찍힐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일단 살아만 있으면 되니까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해줄 가능성이,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왜?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큰 규모로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라는 기업도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캐파 증설을 더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삼강MNT 같은 기업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삼강MNT 같은 기업도 보면은 유니슨이나 비슷하게 올라왔죠. 유니슨은 570원에서 7,900원까지 해서 뭐 1280% 올라가고, 삼강MNT도 1,700원에서 23,000원까지 대충 1250%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들을 보면 삼강MNT는 숫자가 보이고 유니슨은 숫자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아무래도 유니슨이 삼강MNT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니슨이나 삼강MNT가 비슷하게 빠진다, 그러면 얘를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적정가치가 한 3만원 정도 보여지는데 아직 적정가치 구간까지 도달 안 했죠.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한 30% 50% 빠져준다, 그럼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고 있고,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자, 풍력 테마 이제 1차 파동 대장주인데, 이제 CS 윈드라는 기업이 글로벌리 지금 1위 사업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수한 기업을 이제 상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자, CS 윈드에서 뭐 수주받고 뭐하고 한 거 얻어먹고 뭐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숫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뭐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자, 조정이 왔다 다시 가면 얘네들 중에 어떤 기업은 KMW 5G에서 1차 파동에 KMW가 대장이었는데 2차 파동 때도 가장 강한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조정이 들어오면 그냥 일단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짜 2차 파동에 강하게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건설 섹터, 원자재, 철강 섹터 중에서 찾아보면 여기에서 아마 다음 2차 파동의 주도주급, 이제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탠스라서 이게 항상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사고의 확장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가려는 습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익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대중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굉장히 크게 줄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만약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자,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 섹터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아직도 갈 자리가 굉장히 멀지 않았냐 라는 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예요. 주식은 차가울 때 사야 되고요, 뜨거울 때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뜨거워지니까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망했니 죽었니 무슨 뭐 풍력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냐 이 사기꾼 놈들아 막 이런 소리 나오고 할 때 되면 사야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에 너무 내가 스스로 연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성이 항상 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